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리세션 국면에 접어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일본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죠. 그 내용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일본 내각부에서 어제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을 보면 쏙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대비로 1분기 GDP가 0.9% 감소를 했고요. 네. 이 연율 환산이라고 이제 일본은 주로 이제 대표 헤드라인 지표를 연율 환산 전기비라는 숫자를 쓰는데요. 예. 이 전기 대비 0.9% 감소한 게 4분기 내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가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4, 9, 36이니까 1년은 4개의 분기로 구성이 되니까요. 예. 한 마이너스 3.6% 정도 되겠죠. 어제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데이터는 연율 환산 전기비로는 마이너스 3.4%로 추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일본이 지금 올림픽 개최가 작년 4분기는 개최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붐에 이제 편승해서 소비세율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하면서 소비 경기가 갑자기 좀 꺾였거든요. 네. 일시적인 요인으로. 그에 따라서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이 전기비로는 마이너스 1.6%, 연율 환산 전기비로는 마이너스 7.1% 기록한 이후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공식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리세션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개 분기 연속 이제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네. 공식적으로 경제 침체, 리세션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본 경제 자체가 뭐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라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나오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본도 역시 뭐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죠, 1분기에. 그렇죠. 이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여실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네. 일단 일본 경제 GDP에서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수출이랑 개인 소비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개인 소비를 보면 일본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취해지면서 0.7% 개인 소비가 감소를 했고요.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이 바로 수출입니다. 네. 일본은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수출이 무려 6%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의 기본인 민간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거 신규 투자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0.5%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플러스를 좀 보였던 건설 투자라든지 다른 투자 항목들도 역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1분기 GDP에 좀 타격을 준 부분이 이제 개인 소비 부분 그리고 수출 부분으로 일단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은 코로나19의 여파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클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일본의 2분기 성적도 역시 더 안 좋게 나오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 말에서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면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에 내려졌던 긴급 사태 선언이 사실은 4월 7일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3월부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네. 본격적인 시행은 4월 초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2분기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산이라든지 소비 침체, 네. 또 서구, 미국 역시 미국이나 유로존과의 거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로존 역시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봉쇄 조치, 락다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역시 2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급의 최악의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산케이 신문이 얼마 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21.8%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1945년에 연합군과의 전쟁을 한참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못 돌렸던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못했던 그 1945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일본 근대화 이후에 가장 나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다른 나라의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이 완전 정상화되고 또 일본의 수출이나 물류
인류가 완전 정상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정도 돼야 예. 뭐 거의 제로 내지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경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전망에 대한 2분기, 3분기의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앞서서 일본이 발표했던 연율 환산 마이너스 3.4% 예. 이게 상당히 오히려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2분기와 3분기에 일본 경제가 역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재정과 또 각종 통화 정책으로 부양에 나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조치에 사실 좀 묻히긴 했지만 네. 일본 중앙은행 BOJ라든지 또 일본 정부 역시 파격적인 재정 통화 부양 정책을 계속 내놨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어렵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그동안 내놨던 그 정책들을 보면 지난달 27일이었죠.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국채 매입,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일본은행은 하고 있었고요. 그 네. 국채 매입의 상한액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1년에 80조 엔을 국채를 사들였다 그러면 예. 이제는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 그 양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80조 엔 상한 중에 7조 4천억 엔이 사실 회사채 CP 매입이었거든요. 네. 그 매입 물량을 무려 3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20조 엔까지 매입을 하겠다. 회사채나 CP는 기업들이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라는 측면에서 회사채 CP 매입을 크게 늘렸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은 다소 환호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채 매입의 상한 기존의 80조 엔을 무제한으로 늘렸는데 기존의 80조 엔도 사실 일본은행이 매입을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자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네. 신규로 사들일 국채나 신규로 사들일 안전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도는 무제한으로 늘렸는데 예. 국채나 안전자산을 팔려고 하는 기관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의 그 효과가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요. 네. 회사채를 또 3배 이상 사주기로 했는데 기업들은 이미 크레딧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회사채를 아예 찍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찍어야 회사채를 사줄 텐데 예. 기업들은 회사채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파격적인 그 통화 부양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세계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지금 북한 찬양론자로 알려져 있는 네. 북한 투자에 찬양을 하고 있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죠. 구로다 총재 때문에 일본 경제가 결국에 파멸할 것이다라고 좀 저주 섞인 그 전망들을 했거든요. 결국은 엄청난 돈을 일본은행이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 실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자금을 도와주다 보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전망이었고요. 뭐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조 엔이니까 일본 한 해 GDP의 거의 15%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웠던 부양 그 패키지가 전체 GDP의 10%가 안 되는 한 8% 수준이었다고 보면 우리보다도 비율로는 한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재정 부양 패키지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 역시 관료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 현장에서 이 자금들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저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담으로 저 네. 여동생이 일본에 있는데요. 네. 저 여동생도 지금 우리의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거, 그러니까 한 그 1인당 114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걸 지금 아직까지 발표한 거 한국보다 더 먼저였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수표로 써서 우편으로 집배원이 배달을 해준다 그러는데요. 집배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지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재정 자금은 엄청나게 풀지만 이 재정 자금이 실무 경제 곳곳 개개인들의 가게 구석구석에 지금 아직 자금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본 은행 또 일본 정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했던 노력들은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았고 예. 또 정부가 했던 뭐 재정 부양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 뭔가 좀 지원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아베 총리에 대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전만 사실 코로나 대응 사태 이전만 해도 지금 검찰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길들이게 하지 않느냐라는 좀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 경제 지표까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타난 그 일본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아베 총리 또 아베 내각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본 국민들은 30%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57%가 그렇지 않았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 책임론이 지금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최근 지난주 지지율이 33%거든요. 한 달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보다 높은 41%였던 반면에 8%포인트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 증시,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역시 뭐 그렇게 좋을 뭐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기사를 보면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 대표적인 경제 신문이죠. 네. 이 신문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1분기 그 기업 실적을 그 비교를 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일본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8%나 줄어들 것이다. 1년 사이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이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국가 중에 최악의 성적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 기업의 지금 실적 악화가 일본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실제 어제 발표된 충격적인 그 기사를 보면 우리 그 한국계 손정희 씨가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1분기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1분기의 적자가 무려 1조 4,300억 엔. 우리 돈으로 보면 무려 15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한 분기 석 달 만에. 예. 지금 일본 기업 역사상 최악의 그 기업 적자였고요. 예. 또 그 이외에도 뭐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다, 혼다 이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70, 80%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일본 자동차 수요도 줄어드니까 신차 생산량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2분기, 3분기의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일본 기업 또 일본 증시에 들이우고 있는 큰 먹구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만 해도 지금 1달러 대비 한 110엔 하던 그 엔화 환율이 지금 네. 한 107엔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말은 그러니까 엔화를 덜 줘도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엔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이겠죠. 예. 엔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은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6% 감소했다 1분기에 말씀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더 부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일본의 수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돌파구는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엔화 약세를 그 유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엔화 약세는 궁극적으로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과 일본 기업 간의 경쟁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화 부양 정책을 더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부양 정책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풀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일본 연기금들이 미국 국채를 역대 최대치로 지금 최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본에 있는 엔화 자금을 해외로 지금 빼내 가겠다는 거거든요. 엔화를 해외로 빼내면 엔화가 해외로 유출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일본 연기금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독일 국채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통화 부양 정책을 더 강하게 펴고요. 일본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를 늘려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사태로 보면 알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도 그동안 코로나로 좀 잠잠하긴 했지만 수출 갈등들이 좀 있었죠. 무역 네. 갈등들이. 지금 한국 그 정부가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했던 화이트리스트를 비롯한 수출 규제를 풀지 말지를 최종 결정해서 알려달라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일본 정부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한국에 손을 들어줘서 수출을 좀 살려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인 한국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좀 결집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처럼 한국과 무역 갈등을 조장해서 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한국 수출에도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일본 정책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요인 모두가 한국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이제 엔화 약세를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 계속 또 더 강하게 이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보호무역주의, 한일 간의 수출 분쟁이나 어떤 갈등 양상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한국의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또 뭔가 넘어야 할 걸림돌이 또 만들어지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제 한국과 일본 그 두 나라 기업 간의 어떤 경합하는 수출 품목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그 엔화 약세 정책은 한국 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